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본업은 전업 투자자입니다. 유튜브로 막 많은 분들이 엄청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주식 투자 관련된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이랑 좋은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 주식 투자 관련된 원론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주라 할 수 있는 2차전지 주가가 약간 급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2차전지 종목별 하락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추풍낙엽, 엄청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지만 주식이 2차전지 빠지시니까 상당히 많이 좀 험한 말도 많이 하시고 실망도 많이 하시고 2차전지가 막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2차전지의 펀더멘탈과 2차전지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펀더멘탈, 소위 말하는 2차전지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빠졌어요.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회사들이 평균 56%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반토막 이상 났고요. 원자재 단에서도 55%가 빠졌고, 배터리 셀 50% 빠졌고요. 양극재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양극재가 평균 양극재 5대 천왕이 59%가 빠졌고요. 음극재, 도전재 57% 빠졌고요. 전해액 53%, 장비 57%, 분리막 64% 이렇게 엄청나게 평균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에코프로의 수익률이 원래 1000%가 넘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1일 날 찍고 있는데 10월 31일 종가로 463%, 최고점보다 에코프로 또한 아까 말씀드린 하락률이 60%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100% 수익이 났었는데 51% 연초 대비 수익률이 나고, 고점 대비로는 46%가 빠졌고요. 배터리 셀단에서는 그나마 LG엔솔이 선방했는데 LG엔솔은 연초 대비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로 기록했습니다. LG엔솔이 연초 대비 13.6% 마이너스가 났고요.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300%가 넘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최고점 대비 43%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양극재 5대 천왕의 에코프로, 비엠과 포스코 퓨처엠 모두 66% 빠지면서 양극재 단에서 가장 많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음극재, 도전재에서 가장 주가가 선방했던 나노 신소재도 원래 10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50%대 수익률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로는 44%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단에서는 동화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거든요. 2차전지 핵심 4대 소재 중에 전해액 쪽이 제일 주가가 좀 견조했는데, 동화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고점 대비 48%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26%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장비단에서는 역시나 1등 윤성 FNC가 400%가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지금 175%에 최고점 대비로는 56.7%가 빠졌습니다. DNT가 2등이었는데요. DNT도 2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지금 71.8%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 6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그럼 그 와중에 오른 종목은 없냐?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20%밖에 안 빠졌고요. 현재 최고가 영역에 비슷한 가격대에 있고, TCC 스틸도 최고점 대비 37% 빠지면서 가장 선방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양극재랑 원자재,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전액,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다 빠졌는데, 그럼 이 회사들이 여기서 이제 더 빠질지 다시 반등 나올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격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냐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욕을 먹더라도 지금 이렇게 50% 넘게 반토막 난 가격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지금 가격대는 그래도 무릎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 그래서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비싸게 사신 분들이 지금 주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갈아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당분간은 HTS나 MTS를 꺼두시고 그냥 주가 보지 마시고 업황 체크하시고 실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차 실제 얼마나 팔리는지 그거 보시고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LFP 배터리 채택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왜 나오고 있고,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어떤 영향이 갈 것으로 보시나요? 전기차가 비싼 고가 차종 하이엔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우리로 치면 소나타급이죠. 볼륨 모델 있고 엔트리 모델이 있는데, LFP가 채용할 수 있는 모델은 하이엔드는 못 가고 결국은 볼륨 모델이랑 엔트리 모델인데, 볼륨하고 엔트리 모델도 사실은 LFP가 엄청나게 늘어나려면 LFP의 실제 침투율 자체가 막 폭풍 성장해야 되는데, 9월달 신규 데이터를 보면 중국만 LFP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LFP 침투율이 5%가 채 안 되고요. 신차 기준으로. 유럽 역시도 지금 4% 미만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9월달 전체 LFP 배터리 침투율은 40%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어디 때문에 그러냐?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LFP 배터리 전체 침투율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큰 거지, 전체 LFP 배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LFP 배터리를 막 엄청 웬만한 완성차가 다 막 채용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오버된 부분이 많은데요. 실제 LFP 배터리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강력하게 하고 있고,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는 LFP 도입 예정이지 도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입 예정도 2024년도 아니에요. 2025년 도입 예정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MW도 일부 엔트리, 아까 말씀드린 엔트리 볼륨 하이엔드 중에 BMW는 비싼 고가 차종을 잘 팔잖아요. 그 BMW가 주력으로 하는 고가 차종 말고 엔트리 일부 모델에 한해서 LFP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은 배터리 용량도 커야 되지만 주행거리도 길어야 되기 때문에 포드도 소위 말하는 픽업 트럭이나 포드의 주력에는 당연히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고요. 포드의 저가 차종 일부 모델에 한정돼서 LFP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차종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발주를 주고 있는 뭐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볼보나 이런 쪽은 사실 LFP 도입 계획이 일단 없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완성차가 막 LFP가 막 엄청나게 늘어날 것처럼 그러는데 LF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라고 하는 거는 뭐 중국의 CATL, BYD, 뭐 테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드 일부 차종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FP를 도입해서 유럽에서 엄청나게 차값을 뭐 가격을 덤핑하는 수준으로 싸게 파니까 그 유럽에서 최근에 EU 집행위원장이 우리 관세 최소한 15에서 뭐 25% 정도 때려가지고 차값 중국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EU가 지금 불법 보조금 조사 대상을 테슬라 포함해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유럽에 꼼수로 팔려고 하는 거 가격 너무 싸니까 그 가격 덤핑 수준이니까 이거 관련돼서 EU가 보조금 조사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 중국에 기술 이전 막 해주고 했는데 실제 독일 차는 중국에서 안 팔리니까 독일이 지금 진짜 중국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빡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지금 슐츠 총리가 중국 전기차 도입 반대 의견 제시했거든요. 그럼 독일로 끝나겠어요? 저는 프랑스, 영국 굉장히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생각보다 유럽에서 막 엄청나게 막 중국이 폭풍 성장할 것처럼 했지만 쉽지 않다. 그 다음에 포드하고 CATL 미시간주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중단 이미 됐어요, 지금. 포드, CATL 중단돼서 이거 쉽지 않은데 포드랑 CATL 중단되니까 테슬라랑 CATL 공장도 전면 재검토해서 지금 재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LFP 이거 진짜 쉽지 않다. 너무 이게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LFP 배터리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딱 이제 1년하고도 2, 3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25년도부터 LFP 양산하겠다는 거고요. 심지어 그 배터리 장비 회사를 하는 PNT라는 회사가 올해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PNT도 LFP 배터리 0.2GWh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지금 컬 테스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LFP 배터리 관련돼서 들어가는 양극재를 대체할 만한 소위 말하는 하이망간, 다 같은 용어예요. 하이망간, 망가니치, 고전한 미드니켈, 이거 다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LFP 그 소위 말하는 차세대 양극재인데요. 하이망간, 망가니치, 미드니켈 요거가 이것도 딱 1년 남았어요. 25년 에코프로비엠, LNF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25년도부터 양산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FP를 대체하는 수요가 없으면 상당히 위협이 될 텐데 충분한 대체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FP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LFP 배터리랑 겹치는 뭐 NCM으로 치면 NCM 622이나 811 모델의 차종으로 치면 엔트리 모델의 일부 좀 뺏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막 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LFP 배터리 중에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 BYD의 블레이드라는 LFP 배터리가 성능이 좋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단점이, 그러면 LFP 배터리니까 가격이 엄청 싸야 되는데 하이니켈 양극재만큼 싸지가 않은 거죠. 가격 경쟁력도 점차 잃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면 이제
폐배터리 쏟아져 나올 텐데 폐배터리 관점으로 보면 LFP는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하이니켈 양극재는 리튬도 리사이클 할 수 있고 망간, 그다음에 니켈, 알루미늄 전부 리사이클 가능한데 LFP 배터리라고는 리튬밖에 리사이클을 못 하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그거를 폐배터리 재활용하면. 리소스 할 수 있는 원자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폐배터리 관점도 폐배터리를 통해서 리튬을 재활용하고 폐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결국은 재자원화 하려면 그런 측면도 LFP는 계속 설 자리를 계속 잃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내 양극재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2차전지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은 신규 배터리가 아직 나오기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중으로 치면 뭐 5%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게 향후 5년 내야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말씀 주신 대로 2026년, 7년, 8년 요때 되면 폐배터리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하는 비중 자체가 최소한 그래도 20% 가까이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2030년 되면 전기차 절반 이상 바뀔 거라고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데는 50%, 아주 크게 잡은 데는 2030년 기준으로 65%로 전기차가 다 바뀐다고 하면 2030년 기준으로 하면 폐배터리 시장이 뭐 그래도 4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근데 현재로서는 5% 미만이지만 향후 4, 5년 내에는 5%에서 20%까지 최소한 4배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재활용하는 리소스들이 매장량이라던가 이런데 되게 한계가 명확히 있는 부분인가요? 원소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리튬하고 니켈하고 코발트, 망간 중에 망간이 매장량이 제일 크고 진짜 좋은 질문인데 코발트는 사실은 채굴하는데 이 아프리카 쪽,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뭐 아동 착취 문제나 이런 그 분쟁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걸 중국이 무시하고 막 상당히 그 진행한 부분이 있고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중에 리튬하고 코발트가 아마 자원 보유량으로 치면 가장 금방 소진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 2차전지 밸류체인 원소재 중에 가장 끝판왕으로 보는 게 리튬을 꼽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원량도 많지 않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코발트거든요. 그래서 코발트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리튬보다 코발트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코발트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니켈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원자재 관련돼서는 부존량이 적은 리튬하고 코발트를 제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지금 양극재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양극재 수출은 늘었는데 수익은 악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양극재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로 양극재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동박이나 일반 음극재 관련된 업체는 뭐 LNF도 음극재 하겠다고 하죠. 롯데도 막 음극재 하겠다고 하죠. 심지어 포스코도 기존의 흑연 음극재 말고 또 실리콘 음극재 하겠다고 하죠. 경쟁업체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요. 동박 보시면 원래 잘하는 데가 SKC인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원래 하고 있고 LG화학 동박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양극재 5대 천왕 말고 양극재 하겠다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 5대 천왕의 지위 자체는 저는 굳건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럼 글로벌로 어느 회사들이 있냐?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벨기에 유미코어, 일본의 니치아, 그 다음에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마이닝, SMM 그런 회사도 있고 국내는 양극재 하는 애 또 이제 뭐 금량에서 인수했다는 SM랩이라는 데가 있고 이런 회사들 말고 심지어 유럽에도 완성차 업체도 있고 유럽에 배터리 셀 업체도 있는데 양극재 업체 뭐 있어 그러면은 바스프토다도 양극재만 주력으로 하는 데는 아니에요. 또 정밀화학 베이스로 하는 회사인데 양극재를 서브로 하는 거고 유미코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양극재를 막 생산한다고 하는 회사 자체가 이렇게 막 푹 막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양극재 회사들만의 헤게모니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극재가 가장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배터리 원가에서 워낙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40%잖아요. 근데 가공마진까지 붙이면은 40%에서 최대 많게는 50% 이상 차지하는데 양극재를 하려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만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지만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만 톤당 뭐 1,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럼 양극재 회사들 이미 진입한 회사들도 보세요. 양극재 회사들 유일하게 단점인 게 마진이 되게 박해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6% 마진 나왔다고 하면 엄청나게 잘 나왔다고 하는데 원자재 싸게 조달 못하면 마진이 박살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자재 밸류체인도 갖고 있어야 되고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재무구조도 엄청 좋아야 되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돈도 조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가 중요한데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 납품한 이력이 없으면 유럽 배터리 셀 업체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왜? LG 엔솔이랑 SK온이랑 삼성 SDI가 탑이니까. 그러면 신규 업체가 예를 들어 양극재 업체가 생겼다 쳐요. 삼성 SDI가 LG 엔솔이 신규 업체 뭐 예를 들어 가격을 막 중국 양극재 업체가 생겼다 쳐요. 로컬 업체 생겨가지고 갑자기 우리 에코프로비움보다 30%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 물량 받아. 그럼 받을까요? 공장 들어갔는데 그냥 셧다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막 중국의 양극재 업체 이름 되면 알만한 회사도 없을 뿐더러 중국의 양극재 업체가 생겨가지고 중국에서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막 생산이 잘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되죠. 불량품 없어야 되죠. 가동률 올라가야 돼요. 생산 수율하고 가동률 두 개 다 잡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잡았어요. 근데 북미 가서 똑같은 물을 쓰고 똑같은 공장 조건에 똑같은 엔지니어가 돌리는데 그 생산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북미에서 안 돼가지고 유럽 가서 해봤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LG 엔솔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 생산 공정의 가동률이나 수율 잡는 데면 몇 년을 걸린 거예요. 그럼 그 몇 년 잡는 동안 이미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코스모신 소재나 뭐 LNF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가동률 잡고 수율 잘 나오는데 가동률도 좋은데 글로벌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 공장이 다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뭐 헝가리 공장도 그렇고 뭐 캐나다 공장도 그렇고 뭐 미국 공장도 그렇고 그게 이제 막 3, 4년 동안 축사하게 고상해가지고 가동률 올라오는데 신규 업체가 진입한다고 그게 될까요? LG 엔솔이 무슨 리스크를 떠안고 신규로 생성되는 양극재 업체한테 발주를 줄까나 전 절대 안 줄 거라고 보고요. 중국 로컬 업체가 중국에서 양극재 잘 생산해도 그게 북미나 유럽에서 똑같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날로그적 감성이 있는 이 2차전지 소재라서 이게 막 디지털처럼 그렇게 막 뭐 좋은 프로그램 쓰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양극재 업체들의 막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는 쉽지 않다.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글로벌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그 양극재 업체들이 생산 수율이나 가동률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 중에 하나도 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걸 다 잡은 회사들의 시간 격차 그게 너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양극재 업체들은 오히려 그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양극재 판가 빠진다고 못 버티고 도태되지 않는 한 이 5업체가 굳건히 5대 천왕의 자리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보다 과도하게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상화 과정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다. 근데 리튬 가격이 참 좀 안정화되면은 그 영업이익은 계속 회복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리튬이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으니까 뭐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리튬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니까 결국은 저는 리튬 가격이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의 흐름은 자 보세요. 리튬도 생산하는 업체에서 재고를 떨구는데 재고를 계속 손해보면서 싸게 계속 떨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정한 재고 수준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오를 건데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튬 가격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양극재 업체가 모를까요? 양극재 업체들은 죽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자 일단 양극재 업체별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데 2차전지 소위 말하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는 모델을 만든 건 에코프로가 맞아요. 근데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보다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존중을 해주세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에코프로가 못 갖고 있잖아요. 염호도 갖고 있고 광산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호나 광산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비중이 내년 말부터는 소위 말한 진짜 찐 마진의 염호하고 광산으로 들어오는 원자재 리소스가 당장 내년 말부터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로부터 리튬을 최대한 수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스코 퓨처엠의 마진율은 좋아지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저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하이니켈 양극재단에서는 후발주자인데 이 단결적 양극재, 단결적 양극재를 되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단결적 양극재를 쓰면 첫 번째가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이 다결적 양극재보다 좋아져요. 안 쓸 이유가 없죠. 에너지 밀도랑 효율이 좋아지니까. 두 번째는 생산 원가가 절감돼요.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되면 포스코 퓨처엠은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결정이 다결정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근데 단결정은 빨랐어요.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움 다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만 유일하게 5월 달에 상업 생산을 했고요. 2분기 기준으로 단결정 양극재 M86 매출 비중이
30%까지 올라왔는데 3분기 실적 까봤더니 이게 4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미 포스코 퓨체엠은 리튬 가격 빠질 거 대비해서 고마진의 높은 판가에 M86 단결정의 매출 비중을 늘린 거죠. 그렇게 리튬 가격 빠지는 걸 대비를 한 거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의 입장에서 리튬 가격이 빠지든 말든 단결정 양극재가 올해 연간으로는 5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건데 현재로서는 M86 못지않게 많이 파는 게 N6둘, 니켈 60%인데 니켈 60%는 현재 다결정을 쓰지만 니켈 60%도 당연히 생산 원가가 10% 이상 절감되고 단가가 비싼 단결정으로 싹 다 바꿀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N6둘 단결정으로 단결정으로 조만간 뭐 1년 안에 바꿀 거고 그러면 핵심 주력 두 가지 제품 M86, N6둘 다 단결정으로 바뀌면 마진이 최소 지금의 포스코 퓨처엠은 3분기에 마진이 박살나서 3%대지만 이거 7%, 8%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단결정이 비싸게 팔고 마진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 가격 빠지는 걸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LG화학은 지금 판가 빠지는 부분은 물량으로 지금 커버하려고 LG화학이 사실은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나가는 게 95%였는데 지금 LG화학 드디어 단독 그게 나왔죠. LG에너지 솔루션 안 끼고 다이렉트로 도요타랑 3조, 2조 9천억 양극재 공급 계약 맺었잖아요. 마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도요타가 전기차 지금 이제 뒤늦었지만 후발주자지만 72조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LG엔솔 수주 받았고 LG화학 양극재 수주 받았는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후속적으로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 자기네들 자국의 파나소닉 배터리나 자국의 니치아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양극재 쓸 거면 LG화학이나 LG엔솔이 발주를 안 줬겠죠. 그만큼 LG화학이나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 레퍼런스, 품질, 수율, 뭐 단가 다 고려해서 LG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준 거고 그거는 뭘로 데이터가 나오냐면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에 있는 청주의 양극재 수출 단가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수출 단가 조금 꺾였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양극재의 그 소위 말하는 수출 물량 Q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완성차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으면서 판가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LG화학도 양극재 생산 캐파 증대를 위해서 최근에 모로코에서 화요 코발트랑 양극재 6만 톤 정도를 추가 증설 계획을 또 밝히면서 거기서도 물량 증설을 이뤄내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 지금 다 대비는 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이 아마 차세대 망간리치 양극재 관련돼서 아마 생산은 이제 딱 1년 남았네요. 내년 말이나 25년 초에 가장 빠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도 대비를 하고 있고 리튬 측면에서도 결국은 리튬 가격이 리튬 업체들이 막 손해를 보면서까지 재고를 줄이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를 지나서 한 내년 정도에는 사실은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판매량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결국은 리튬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상반기에는 이제 광물 자원 지도라고 이제 그걸 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산자부 그 박문규 장관님이 공급망 강화를 해서 2030년까지 최소한 2차전지 광물의 공급망 여기에 13조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차전지 공급망 때문에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너무 또 과도하게 리스크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목숨 걸고 잘 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LFP 배터리 이슈랑 양극재 가격 하락 이슈로 인해서 2차전지 배터리 주식들의 지금 하락이 나왔잖아요. 2차전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싸졌어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기준으로 13배 밑으로 떨어졌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10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철강도 갖고 있고 2차전지 소재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 소재 중에 리튬이 가장 고마진이고 2차전지 밸류체인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인데 지금 내년 기준으로 PER이 뭐 10배 후반이다. 그러면 2차전지 밸류를 아예 못 받는 거고
당장 내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너무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고, 양극재 단으로 보면 LG화학은 사실은 지금 기초 석유화학 업체도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고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뭐 롯데케미칼 적자고, 심지어 뭐 금호석유화학이나 태양광을 하는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들도 기초 석유화학을 들고 있는데 PER 기준은 20배 넘게 받고 있고, 그러면 LG화학은 이미 양극재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 사업이 매출과 이익이 연간 뭐 40% 50% 성장하는데 PER 지금 19배거든요. 내년에 10배. LG화학도 내년에 11배까지 빠지고요. 그러면 양극재 밸류를 뺄게요. 그냥 화학업체 밸류의 평균도 못 받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PER로는 여전히 비쌉니다. 포스코 퓨처엠 140배고 에코프로비엠 73배인데 내년 기준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64배 떨어지고 에코프로비엠이 44배 떨어져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글로벌 탑인 거를 감안하면, 글로벌 탑 10 안에 든다 치고, 그러면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가는 해외 업체 중에 예를 들어 뭐 유미코어라든지 뭐 니치아라든지 스미토모 메탈마이닝, 이런 회사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냐, 뭐 13배에서 20배거든요. 그럼 비싼 건 맞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글로벌 생산량, 출하량 기준으로는 1등, 2등 하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예를 들어 뭐 30% 할증을 준다.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PER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싼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정상화되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모두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니까 24년으로 보면 비싸고요. 25년도 되면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2년, 3년 계속 끌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적 증가폭을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아무리 3분기 실적이 꺾여도 3년 동안 매출 증가율이 55%가 나오고요. 이익 증가율은 85%가 나옵니다. 코스모 신소재, 캐파는 제일 작죠. 매출 증가율 74% 나오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78%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최근 실적 조정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율 43%, 영업이익 증가율 46% 나옵니다. LG화 매출 증가율 약 20%, 영업이익 증가율 40% 나와요. 그러면 5대 천왕 평균 내보면 평균 매출 증가율이 3년 매출 증가율이 47%, 영업이익 증가율 67%.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전지 주식들을 계속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팔고 주식 안 하실 거면은 파는 건 맞는 거고,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탈 거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2차 전지가 그동안 계속 부담이 됐던 이유는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점이거든요. 만약에 2차 전지가 그냥 계단식으로 5%, 10%, 15% 이렇게 올랐으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아주 과도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2차 전지의 밸류가 싸다 비싸다는 얘기조차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과 2, 3, 4, 5, 4개월 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1000%가 올랐거든요. 에코프로 BM 뭐 300%, 코스모 신소재 막 500%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가격 부담을 느낀 거고, 그래서 그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지금 거의 다 빠진 상태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오른 거에 대한 거품이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자체가 거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단기간에 오른 거품이 빠졌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제 진검승부인데, 2차 전지가 주가가 빠졌으니까 앞으로 더 빠질 게 겁나서 그럼 다른 업종으로 갈아탄다 쳐요. 그럼 다른 업종이랑 2차 전지랑 그럼 이제 매력도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럼 다른 업종이 2차 전지보다 돈을 더 잘 벌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나 안정성이 높을까? 다른 업종도 2차 전지처럼 폭풍 성장하는 성장 스토리가 나올까?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될까? 그걸 꼼꼼히 다 따져보시는 거죠.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반도체랑 비교를 하는데, 반도체는 스토리가 좋아요. 왜냐면 AI 인공지능 반도체가 지금 2차 전지만큼 폭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나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회사들,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매출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60%, 70%, 80%죠. 근데 AI 반도체로 핫한 HBM 광대역 메모리가 삼성전자는 아직 매출에 잡히지도 않았고, 하이닉스의 매출 잡히는 비중이 10% 언더예요. 근데 내년에 뭐 20%까지 늘어나고 25년 기준으로 40%까지 늘어난대요. 그건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2차 전지는 이미 매출에 그렇게 포지션이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속한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또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바치는 장비 회사들은 1등이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를 바치는 장비에서 어디 거 쓰죠? ASML 쓰죠? 네덜란드 노광 장비 쓰잖아요. 그 네덜란드 노광 장비 쓰려고 이재용이 가서 번호표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소재 뭐 어디 거 쓰죠? 일본 것도 많이 쓰죠? 죄다 일본 거 써가지고 뭐 삼브라질소 한번 일본에서 안 주겠다 하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2차 전지 재미난 건 뭐냐면 장비? 국산 장비가 짱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저가로 한번 싸게 하려고 중국산 장비 줬다가 품질 안 나오고 수율 안 나오고 불량 막 생기니까 다시 국내 장비 업체로 유럽 업체들이 발주를 준대요. 다시 뭐 유럽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유럽이나 아니면 북미니까 우리 중국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제 9월 달부터 장비 업체들 장비 발주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검증이 됐죠. 자, 소재 양극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잖아요.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가 글로벌 2등 3등이에요. 전액 엔케미 글로벌 2, 3등이에요. 분리막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글로벌 2, 3등이에요. 그러니까 자,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 소재, 부품, 장비 전부 우리나라 업체가 짱이에요. 2차 전지. 근데 자, 반도체 부품 우리나라 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매해요. 그죠? 장비 우리나라 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외산 장비 쓰니까 일본 장비 쓰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덜 매력적이다? 그거는 2차 전지가 단기간에 많이 비싸게 올랐으니까 매력적인 부분이 떨어졌었는데 반도체 박살 안 나는 동안 2차 전지만 박살 났거든요. 하이닉스 보세요. 주가 견조해요. 삼성전자 안 빠졌어요. 하다못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이 회사 한미반도체 좀 나쁘게 얘기하니까 뭐 난리도 아닌데 한미반도체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대예요. 5조 1298억에 영업이익 357억이에요. 올해 실적. 내년에 좋아진대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1000억대예요. 그죠? 그렇게 주가 많이 빠진 자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18조거든요. 시가총액. 자, 올해 주가 실적 깨져서 지금 영업이익 얼마 나오죠? 4,500억 정도 예상돼요. 그러면 350억대 4,000억이에요. 몇 배 차이 나죠? 12배 차이 나죠. 근데 주가 차이는 몇 배죠? 5조 대 18조 3배 차이 나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싼 걸까요? 아니면은 한미반도체가 너무 비싼 걸까요? 저는 한미반도체가 너무 비싸다고 봐요. 내년 더 벌어집니다.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죠. 한미반도체 24년, 이제 당장 올해는 끝났다 쳐요. 내년에 영업이 1200억 한대요. 내년 기준으로 1200억에 5조거든요. 자,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 40%씩 늘어나잖아요. 18조에 내년에 영업이익 얼마 늘어나냐? 올해 박살나서 4천억인데 내년에 6,800억이에요. 7천억이에요. 그럼 7천억 대 1,000억이면 영업이익 몇 배 차이 나죠? 7배 차이 나죠. 근데 시총 몇 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비교해보시면 2차 전지를 팔고 주식을 그만두실 거면 모르겠는데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실 거면 그럼 2차 전지를 뒤집어 엎을 만한 엄청나게 매력적인 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냉정하게 따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이려면요. AI 앞으로 엄청 커질 거야. AI 너무 잘 될 거야. 스토리만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AI 엄청 커지니까 AI로 돈을 벌어야 되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간 이유는 뭘까요? AI로 실제 돈을 벌어요. HBM 광대형 메모리가 매출단에서 비중은 작지만 8% 10% 매출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도부터 고객사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로도 고객사를 받고 구글한테도 고객사를 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받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도 못 받았죠. 구글도 못 받았죠. 9월 달에 양산한다는 거 뻥 나가지고 11월 달로 늦춰졌죠.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날아가는 동안 삼성전자 못 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2차 전지대 반도체인데 냉정하게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걸로 어느 정도 힌트가 되셨을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제3의 도약기라고 보는 시선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철강 매출이 85조에 포스코 실적 좋은 거 아시죠? 3분기에 1조 2천억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실적이 안 깨졌어요. 포스코는. 철강 뭐 가격 빠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거는 포스코가 기본적으로 철강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매출이 딱 당장 내년부터 더해지는 그림이면 포스코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의 초창기 모습을 닮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도 2차 전지 매출이 에코프로 그룹사에 반영되는 순간부터 주가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럼 포스코 그룹
그룹도 지금은 철강이 거의 90%지만 2차전지 매출이 5%, 10%, 15% 찍히는 순간 커지는 거고, 그게 당장 내년 말부터 이제 그 호주의 필바라 리튬 솔루션 그 광석 리튬이 매출 사이즈로 보면 1조 8천억에서 2조 예상하니까 그게 찍히는 이제 막 초창기 진입 단계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해 같은 경우 주가 뭐 빠졌지만 영업이익 지금 2분기 때 1조 3천억 나왔고 3분기 때 1조 2천억 나오면 5조 이상 나는 영업이 그림이거든요. 80조 매출이 5조면 지금 PER 기준으로 뭐 13배니까 철강 평균 PER이 뭐 사실은 현대제철, 뭐 KG스틸, 뭐 동국산업 이런 회사들이 PER 뭐 5배, 6배거든요. 5배, 6배인데 철강 관련돼서 규모나 사이즈 자체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 2차전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2차전지 중에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 게 양극재인데, 양극재가 지금 평균 PER 치면 50배가 넘거든요. 근데 양극재보다 마진이 훨씬 좋잖아요, 리튬이. 그러면 최소한 양극재 정도 마진은 받아야 되는데, 양극재 마진은커녕 지금 뭐 철강 밸류에서 약간 비싼 정도를 받는 거니까 결국은 포스코가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가장 높은 마진이고 가장 밸류에이션 할증 받아야 되는 그 리튬 관련된 게 당장 내년에 실적으로 꽂히면 그게 분명히 저는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거라고 봐요. 근데 포스코는 결국은 철강으로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익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익이 꺾였지만 2분기,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봤을 때는 5조 이상 체력 예상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략 예상하는 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20% 이상 영업이익 늘어나고 25년도도 한 10에서 15% 이상 예상 늘어나는데, 철강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만 15% 잡은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아르헨티나 염호 매출이 잡히거든요. 염호는 평균 60에서 80%고요. 광석은 35에서 55거든요. 그거 평균 때는 한 60% 이상 마진이 나오는데, 그럼 25년도는 염호 리튬 매출도 있고 광석 리튬 매출도 있잖아요. 그러면 1단계 초기 단계만 해도 여기서 나는 매출만 광석에서 대략 한 25,000톤, 염호에서 한 25,000톤 하면 5만 톤이잖아요. 그럼 5만 톤이면은 매출로 치면 뭐 만 톤당 대략 1조 잡으면 거의 5조 매출 나오는 건데, 5조 매출에 에비타 마진 50%만 해도 철강 80조로 버는 5조의 절반 이상을 2조 5천억을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구조니까,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 리튬 매출이 찍히는, 그래서 2차전지 밸류에이션을 온전히 받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은 에코프로 빠지면 같이 빠지고 이런 흐름이 약간 연동돼서 나왔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내년에는 에코프로랑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2차전지 밸류체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그 아르헨티나 염호랑 그 필바라 리튬 솔루션 여기를 통해서 광석에서 리튬을 채굴하고요. 그 리튬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반하고 이송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거를 갖다가 포스코 퓨처엠이 그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고요. 그 포스코 퓨처엠에서 만든 양극재가 나중에 포스코 HR 클린 메탈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되고 그렇게 쓰이고 있고, 포스코에 들어가는 각종 공장의 소위 말하는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 공장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포스코 DX라는 회사, 예전에 포스코 ICT죠. 그 회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도 에코프로 못지않게 2차전지 밸류체인이 좀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재미난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란 자회사, 이제 드디어 11월 달에 상장하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따로 만들어서 에코프로 BM에 납품하는 구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만 만드는 자회사가 없고,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전구체도 만들고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전구체 만든 거를 바로 포스코 홀딩스로 받은 리튬이랑 결합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 밸류체인의 유일하게 에코프로 그룹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를 직접 조달한다는 거. 양극재를 만들면서 전구체도 직접 조달하는 거고, 또 강점이 있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연 갖고 오잖아요, 광산. 그 흑연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을 하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적으로도 흑연을 생산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급속도로 낮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광산 사가지고 광산통에서 직접 흑연을 조달을 받죠. 이제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가운데 리튬 가격 하락이 포스코 홀딩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리튬도 결국 원자니까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고점 대비 70% 이상 빠지면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저가로 탄산 리튬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파는 재고를 줄이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한국광물자원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리튬 선물 가격 급등도 나오고 리튬 가격이 150 위안을 찍고 162.5 위안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155.5 위안으로 다시 좀 빠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리튬 관련된 업체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거냐. 아까 양극재 업체도 신규 업체가 늘어나려면 글로벌 레퍼런스, 자금력, 가동률, 수율 다 좋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너지 컨설팅 업체가 다 밝혔는데 리튬 관련된 재련하거나 리튬 관련된 가공하는 업체가 신규로 들어와도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7년에서 8년이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리튬도 공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하는 부분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 여러 군데 업체가 밝혔어요. 우리나라 SNE 리서치 빼고 다른 뭐 리스타드 에너지라든지 뭐 BNEF 이런 에너지 컨설팅 업체가 따르면 2024년하고 25년에 리튬이 일시적인 공급가액은 올 수 있지만 리튬의 수요를 심지어 중국의 저가 탄산 리튬조차도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필요로 하는 수량은 연평균 성장률이 둔화돼도 25%씩 증가하는데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공급하는 공급량은 연평균 7%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을 거다. 수요는 25% 늘어나는데 공급이 7% 늘어나면 18% 정도 갭이 있으니까 그만큼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이 될 거고 25년을 기점으로 다시 리튬 가격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밝혔고요. 칠레 동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뭐 리스타드 에너지, 뭐 BNEF 이런 데서 밝힌 거는 24년도, 25년도 일시적인 공급가잉이 와도 리튬 공급 업체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리튬을 수요 자체는 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연평균 20% 넘는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25년 기점으로 리튬 가격은 좀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장기 그림으로 2030년까지 우리는 리튬 관련 매출을 13조 6천억 하겠다고 했거든요. 13조 6천억이면 지금 가격에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진다고 보고 지금 톤당 3만 불대를 보고 리튬 가격을 잡은 거거든요.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가격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는데 사실은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 쪽은 오히려 2026년, 2027년 갈수록 리튬 가격 5만 불 정도 수준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한국광물자원 조사 지질위원회에서도 26년, 27년 기준으로 리튬 가격 5만 불 정도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돼봐야지 알겠지만 이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공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고 수요는 사실 전기차 말고 지금 리튬 쓰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전기 선박도 있고 전기 항공도 있고 전동 공구도 있고 각종 비싼 IT 부품도 있고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ESS 시장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전기차 시장이 예를 들어 850조면 거기에 40%면 300조 시장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로봇 있잖아요. 로봇 관련된 거 있고 이 리튬 가격 하락이 계속 이렇게 빠지지만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는 자체적으로 리튬을 조달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이 포스코홀딩스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을 되게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포스코 그룹주가 유일하게 리튬을 광산과 염호를 둘 다 보호하고 있으니까 리튬 관련돼서 밸류체인이 가장 잘 돼 있다는 거고요. 포스코가 원래부터 철강이라는 원자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원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보는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철강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원 관련된 기술도 있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글로벌 철강 기준으로 2등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인도의 그 아르셀로미탈 다음으로 글로벌 2등까지 올라갈 정도로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레퍼런스나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탑권을 유지했고 지금 아마 철강 기준으로도 순위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6위권이고 그리고 워낙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죠. 포스코홀딩스 뭐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갖고 있는 영업활동 현금으로만 발생하는 현금이 7조 이상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PER 말씀드렸고 포스코홀딩스도 회장이 자꾸 뭐 매년 이제 정권 때마다 바뀌어서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철강이 주력이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당장 내년부터 매출 나오면서 크게 장기적으로는 2차전지 소재 매출로만 2030년까지 뭐 62조 하겠다고 했으니까 철강 매출의 거의 80% 이상을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워낙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리튬 관련된 밸류체인이 기존의 철강 사업 글로벌 탑급의 원자재를 다뤘던 뭐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뭐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것 같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옛날에 포항제철부터 국민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이미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 포스코그룹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포스코그룹은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나름 또 주주가치에도 신경을 씁니다. 분기에 2,500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10,000원 배당 주는 배당주의 관점. 뭐 최근에는 주가가 빠져서 한 배당 수익률 대충 계산해 보면 40만 원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당 수익률 2.5%가 나오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탑급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올 10월에 국내 최초로 포스코 그룹주 ETF가 상장되었다고 하는데요. 2차전지 성장의 미래를 믿는다면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 ETF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75%, 포스코 퓨처엠 75%, 뭐 인터내셔널 뭐 75%, 나머지는 포스코 DX랑 뭐 포스코 스틸리온 그렇게 뭐 돼 있거든요. 이게 ETF 좋은 거는 퇴직연금 IRP 계좌나 ISA 자산관리 계좌로 사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결국 2차전지가 26년, 27년, 28년까지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포스코 그룹도 물론 에코프로랑 같이 주가가 빠졌지만 내년에는 조금 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이 에코프로 그룹 못지않게 2차전지 내에서 가장 좀 완벽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주가 빠지는 걸 내가 잘 못 견디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나 아니면 연금저축 계좌에 ETF 사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포스코 ETF를 사서 모으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